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만도 사실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 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 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자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런 다행이네.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에 약간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에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g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은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그 토마토가 진짜 인기가 많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모든 음식에는 다 토마토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에도 들어있고, 피자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파스타에도 들어있고, 리조또에도 들어있고, 생으로 먹는 것도 너무 좋고요. 토마토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이게 건강식품이기도 하잖아요. 토마토는 중량 대비 칼로리가 낮아요. 그래서 배는 금방 부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지 않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일단 다이어트 하신다? 그러면은 토마토 강력 추천입니다. 물론 위가 아주 불편한 분들에게는 아니고요. 근데 뭐 토마토를 다이어트 할 때 곁들여 드신다? 아주 좋고요.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음식 양이 줄어들기가 쉬운데 뭐 화장실 가는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토마토는 그 강렬한 빨간 색깔만큼이나 강력한 베네핏을 가지고 있는 재료. 혹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하나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 부르는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성분, 특유의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 자체가 굉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산화를 막아주는 것. 그래서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면서 일어나는 모든 산화 과정들의 항산화 성분, 항산화 영양소를 먹음으로 해서 그 산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대표적인 식품 토마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 그게 항산화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라이코펜의 효과 때문에 토마토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것도 있어요. 눈 건강에 아주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눈에도 효과가 있나요? 루테인, 제아잔틴 이런 영양소들도 토마토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거는 내가 속에만 부담이 없다면, 왜냐하면 위산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좀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만 아니면 꾸준히 드시는 거는 굉장히 추천할 만한 재료예요. 위에 부담이 갈 수 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부담이 갈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성분이 있다기보단 우리가 토마토 먹으면 약간 새콤달콤하니 그렇잖아요. 내가 빈속에 레몬을 짜서 먹었다. 그럼 생각만 해도 뭐 약간 새콤새콤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입에 침이 쫙 고이고 이게 들어가면 위산이 쫙 분비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어찌 보면 내 위산 분비를 자극을 할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위가 아주 예민하시거나 혹은 토마토가 많이 든 거를 먹고 나서 왜 이렇게 속이 불편하지?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꾸준한 섭취를 조금 조심하시면서 관찰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너무 좋죠. 그럼 이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공복에 먹기에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요. 특히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내가 위장 질환이 약간 있어 하시는 분들은 공복 토마토 조금 힘들 수 있죠. 공복에 막 토마토 7알 먹고 조심을 하셔야겠네요. 근데 본인이 그게 받아들여지면 괜찮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옆집 아저씨 효과가 나에게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남들에게 괜찮다고 나에게 다 괜찮은 건 아니니까 스스로 잘 관찰하는 습관은 중요하죠. 누누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것도 처음 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항산화가 몸을 보호하는 이유? 그리고 노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산화가 된다라는 이제 단어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언가가 원래 모양, 원래 기능으로 있던 게
계속 시간이 지나 산소와 접촉하면서 이게 약간 철로 치면 녹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라는 그 과정을 막아주는 게 이제 항산화 하는 것인데, 항산화가 만약에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 내가 산화되는 속도보다 항산화 속도가 빨라, 회춘하겠죠. 근데 이제 산화되는 속도는 보통 우리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쭉 평생 빨라지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항산화 되는 속도는 내가 무언가 항산화 영양소를 먹거나 동작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에는 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노화 과정인 거고요. 항산화는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시켜줄 수 있는 영양소가 뭐냐, 그 물질이 뭐냐 하는 것에 전 세계인의 관심이 모여져 있는 게 바로 젊음을 되찾아준다라는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저속노화, 역노화 약간 이런. 그런 개념인 거예요. 뭔가 산화되어 나가는 나의 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을 좀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덜 산화되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라이코펜도 그런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기도 하고요. 토마토 중에서도 뭐 스테비아 토마토라든지 요즘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몽 맛이 나는 토마토, 사과 맛이 나는 토마토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으면 괜찮은 건가요? 사실 이제 모든 것은 자연 그대로 난 상태가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테비아 토마토라는 것은 그 스테비아가 들어가 있는 물로 재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 자체가 훨씬 단맛이 많이 나는 그런 맛을 가지고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새콤한 맛은 굉장히 줄어들고 단맛이 아주 밀도 있게 모여있는 맛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건데, 아마 다른 플레이버를 가진 토마토들도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영양 성분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개인의 취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유전자 변형이랑은 또 다른 이슈니까요. 그래서 그냥 개인 취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원래의 토마토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새콤하면서 달콤한 맛을 내는 거랑은 이제 맛의 스펙트럼이 다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인 같은 경우는 그 맛이 좀 다르거나 그러면은 이게 유전자 변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비아나 이런 애들은 유전자 변형이 아니라 네, 재배의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죽처럼 먹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마토를 맛있게 먹는다라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정말 알차게 먹을 수 있는 건 익혀 먹는 거예요.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좋은 성분을 내 몸이 최대한 흡수하게끔 하려면 토마토를 열을 가해서 조리된 토마토를 먹는 것이 훨씬 생토마토보다는 영양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익혀서 먹되 조금의 기름을 가하면 더 많은 영양소를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마토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은 지용성,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성분의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기름을 살짝 넣어서 익힌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탈리안 요리에서 쓰이는 뭐 토마토 소스 같은 것들도 올리브유랑 토마토를 적절하게 배합해서 끓여서 익혀낸 소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겠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기에는 좀 애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죽처럼 활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토마토 소스 끓이듯이 토마토 자체를 익혀내는 방법이기도 하고, 올리브유 같은 거를 추가해서 조금 더 고소한 맛이나 좋은 기름의 영양 성분을 추가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갈아낸 쌀과 같이 끓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쌀을 먹고 나면 아무래도 무언가 좀 먹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좋은 또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선한 메뉴죠, 토마토 죽.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같이 합치고 쌀을 갈아가지고 죽으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드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비율로 어떤 배합으로 이렇게 하는지를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익혀서 드시라고 하니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익혀서 먹어? 막 곰탕 끓이듯이 확 고아내는 거지, 토마토를. 근데 그런 맛이 하나도 없어요, 토마토는. 토마토를 익힌다 하면 토마토의 열을 살짝 가해서 얘가 따뜻한 정도가 되게 만든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거를 뭐 고아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그래서 토마토 죽을 끓일 때에도 이 토마토의 원래 새콤달콤한 맛을 좀 유지를 하려면 토마토를 넣고만 우아하고 오래 끓이는 느낌이 아니라 가볍게 토마토 죽의 형태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신선한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한데 나는 푹 끓인 게 좋다, 뭐 그래도 안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신선한 느낌의 토마토 죽이 좀 별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새콤달콤한 맛도 좀 살아나고 약간 토마토 리조또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서 치즈 빠진 느낌? 네, 새콤달콤 따뜻한 그런 느낌이 될 수 있겠네요. 올리브유를 추천하시나요? 올리브유가 토마토랑은 좀 전통적으로 궁합이 맛의 궁합이나 뭐 영양소 궁합이 좋죠. 상상해 보시면 토마토에 들기름은 약간 어색하잖아요. 쌀 그리고 올리브유, 토마토 또 추천하는 재료가 있을까요? 만약에 더 향긋하게 먹고 싶다. 이색적인 맛을 느끼고 싶다. 바질, 파슬리 요런 류의 외국 향신료 아주 추천이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조금 더 서양식을 가미하고 싶어? 다양한 종류의 치즈 진짜 잘 어울리고 좀 단맛을 더 넣고 싶어? 단호박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단호박이 잘 어울려요? 네, 단호박은 약간 죽을 끓였을 때 점도를 더 주기도 하고 조금 더 묵직한 느낌을 만들어내잖아요. 일반 토마토 죽보다는. 그래서 잘 어울려요. 농도도 그렇고요. 시도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맛있답니다. 그러면 토마토죽 이런 것도 하루 권장량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토마토가 몸에 좋다고 하니 뭐 박스로 먹어야지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토마토 하루에 한두 개? 네, 한두 개 정도 분량 전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한두 개를 그냥 생으로 드셔도 좋지만 익혀 먹으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죽 한 그릇 정도 끓일 수 있는 한두 그릇 끓일 수 있는 양 정도라고 생각해요. 토마토 한두 개 정도 추천드립니다. 토마토가 크기가 좀 다양하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크기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 가면 볼 수 있는 토마토 뭐 요만한 방울 말고요. 그 정도의 한두 개 정도가 신장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토마토를 어떻게 섭취하면 좋을지도 좀 팁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토마토도 칼륨이 높거든요. 토마토도 일반적으로 칼륨이 높은 다른 재료들처럼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생으로 먹으려면 칼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익혀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칼륨 함량을 낮출 때 뭐 데친다라는 전처리가 늘 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도 비슷해요. 한번 얘를 삶는다까지는 아니지만 좀 팔팔 끓는 물에 데쳐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데쳐낸 토마토를 가지고 죽을 끓이시거나 데쳐낸 것을 가지고 뭐 갈아가지고 소스를 만드시거나 하는 형태로 칼륨 함량을 좀 많이 낮출 수가 있죠. 근데 식이섬유 함량이 워낙 높은 재료이기 때문에 뭐 배변 활동이 좀 힘드시거나 변비를 해결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계시다면 여전히 좋은 재료인 건 맞아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다 좋다는 네. 말씀인가요? 칼륨 자체가 수용성 영양소이기 때문에 물에 장시간 담그어 놓거나 혹은 뜨거운 물에 데치거나 삶아냈을 때 그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칼륨 함량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돼요. 토마토 죽을 한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마토 죽 진짜 너무 생소하거든요. 네. 이게 어떤 맛이 날까 정말 궁금한데요. 제가 토마토죽을 개발하면서 생각한 그 제품은 토마토 리조트. 아, 리조또 네. 하면은 약간 이탈리아의 그런 맛이 날 수 있는 건가요? 그죠. 프레시한 토마토 들어가고, 음. 시중에 파는 토마토 홀, 그리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마늘도 들어가고, 마늘. 볶아죠. 혹시 토마토 어디 거 쓰는지 토마토가 다른 향미가 달라요. 신맛이 살짝 더 올라오고, 약간 맛이 좀 적은 상태의 롱고바디. 프레시한 토마토도 다 다이스를 해가지고, 같이 소스를 만들 때 쓰죠.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저희 보이는 재료들은 정말 간단하잖아요. 우선은 죽밥이라는 재료가 있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만든 게 있고, 네. 약간의 소금과 요 육수가 들어갑니다. 그 토마토 소스는 그 토마토랑 토마토 캠 두 개만 들어간 건가요? 토마토 홀이라 다지기도 하고 믹서에 갈기도 하고, 보통은 양식 같은 경우는 이런 소스를 만든다고 하면 양파를 쭉 볶아주거든요. 양파랑 마늘이랑 올리브 오일을 쭉 계속 볶아줘요. 그래서 양파가 좀 이렇게 단맛이 날 정도로 투명하게 볶아진 상태에서 토마토 다진 형태의 걸 넣고 그리고 육수도 조금 더 들어가기도 하거든요. 진짜 리조또 느낌이 바로 나네요. 그 리조또 같은 경우는 해산물, 바지락, 네. 바지락 맞나 그게? 봉골레? 네네네. 네, 그런 거 넣는다고 맞아요. 하는데 푹 끓여주시면 네. 오래 끓여 아니고 얘 3, 40분 끓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냉동고에 넣으셨다가 토마토 죽 드시고 싶다. 그러면 밥과 이 토마토 소스와 육수 넣고 끓여 드시면 됩니다. 요리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냄비에다가 육수를 푸십니다. 육수는 한 컵 반. 한 컵 반. 네. 한 컵 반 정도 부시고
소스 컵 반 들어갑니다. 한 컵 반. 네. 지금 그 팩에 들어있는 게 한 컵 반 정도 양이신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아, 이 디테일로 이렇게 물도 같이 섞어가지고 그렇죠. 다 들어갈 수 있게. 아깝게 네. 볼 수는 없죠. 네. 그리고 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동량의 그냥 한 컵 반 정도 되긴 하지만 지금 그람수로 재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람수로 한 컵 반이면 몇 그램 정도 되시나요? 이게. 한 280g, 260g 정도인데 네. 근데 집에 근데 저울이 많이 없으니까 보통 공기로 하면 네. 한 공기 반 안 되게 그래서 끓이다 보면 이게 물 따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소금 살짝 넣고 어느 정도 양이죠? 소금? 얘는 두 꼬집. 두 꼬지. 네, 그래서 이렇게 끓여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만들잖아요. 네. 셰프님 만드신 그 맛인지 아닌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맛을 느끼고 싶은데 여기를 한번 찾아오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혁신도시대에 있습니다. 네, 이게 배민으로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배민도 있고 쿠팡이츠도 있고 전화로 주셔도 되고 매장 내에도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거나 죽 같은 거 팔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고기 야채죽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먼저 사는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이 파는지 좀 궁금한데 소고기 야채죽의 조합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예로부터 죽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몸에 좋은 재료가 조합돼야 된다. 뭔가 먹고 기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바람이 있는 메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야채죽도 보면 소고기는 단백질이 충분한 고급 재료고 소고기에 없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둘의 영양학적인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쌀이랑 같이 끓여낸 요리가 이제 죽이니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한국인에서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까지 딱 조합이 된 삼박자가 맞는 메뉴죠. 그럼 이 소고기랑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시니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생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단백질이고요.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도 흡수율이 높은 철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고단백, 고철분 식재료에 해당을 하고 곁들여지는 야채 하면 우리가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미네랄, 또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한 그런 재료이니까 둘의 조합은 일단 뭐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단백 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소화에 조금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우선 소고기의 고단백 함량과 그 성분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소고기 자체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기도 네. 하니까 근감소증 같은 거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근감소증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맞죠. 예방적인. 네, 고단백 제품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지방 함량을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소고기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꾸준히 뭐 조금 양질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소고기는 너무 추천하는 재료이죠. 혈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고기 야채죽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메뉴여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소고기와 야채를 한 솥에 끓였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좀 영양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채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그 소고기 자체를 육수를 내는 느낌으로 푹 우리셨다가 거기에 쌀을 넣고 마지막에 채소를 넣으시면 채소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고 맛도 또 씹히는 식감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끓였을 때 그럼 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놓으면 좀 좋을까요? 뭐 너무 와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중약불? 중약불 한 몇 분 정도가 좋을지. 일단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중약불에서 한 뭐 15분 정도 육수를 푹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갈고 그걸 넣어서 다시 한 15분 정도 푹 끓이셨다가 또 채소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끓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고기 네. 야채죽을 끓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나 좀 재료 응용법? 그런 비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볶으실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으시면서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으셔가지고 볶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소고기의 육수를 내는 게 얘는 사실 맛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뭉근하게 끓여서 소고기의 맛이 육수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 다음에 쌀과 채소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소고기 간 하듯이 국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맹물을 넣지 않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 같은 거요. 야채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뭔가 제한 사항 없이 그냥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소고기 자체가 그냥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예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당근 같은 것도 추천이고 단호박, 애호박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다 추천이고요. 양파나 버섯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파프리카 막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색깔상으로는 예쁜데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죽에다가 잘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애들 이유식 할 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 야채죽도 이제 네. 적정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고기 야채죽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소고기 대 야채가 1대2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1만큼의 분량이 들어간다면 야채는 2만큼의 분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소고기 야채죽 끓인다 하면 야채는 그냥 지나가는 양만큼 넣으시고 막 소고기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고기의 맛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도 소고기만 굴러다니고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량의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한 50g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야채는 한 100g 정도 되게 1대2 정도의 중량을 지켜주시면 영양 밸런스 참 좋은 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또 연골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좋은 또 미량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고기 야채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신장에 좀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근의 소고기를 사시면 제가 6등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 조각이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그냥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채도 칼륨, 고칼륨 혈증처럼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쳐낸 야채를 가지고 썰어서 죽을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 데쳐낸 야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그럼 바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죠.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냉동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쌀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면 딱 좋을까요? 안 갈아도 죽을 끓이는 데는 아무 이슈가 없고 오히려 더 입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득 씹히는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지 않은 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이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불려놓은 쌀을 좀 믹서기에다가 바짝 가시면 되고 나는 중간 정도 식감이 좋아 그러면 쌀알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그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흰 쌀이기만 하면. 흰쌀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소고기 야채죽. 네, 소고기 야채죽. 소고기 야채. 근데 시중에도 소고기 야채죽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파는데 그 맛있는 소고기 야채죽은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맛있게 하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소고기를. 네, 소고기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네. 야채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약간 소고기 야채죽 맛있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야채들을 이제 더 가져오긴 했는데, 당연히 그 소고기 야채죽이니까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추도 살짝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약간 야채들 썰어놓은 상태, 얘가 좀 큰 거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냉동 해동된 상태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야채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육수 이렇게 총 5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간의 감칠맛을 좀 더 높이려고 치킨 스톡이라고 매기 소스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매기 소스는 한 어느 정도 양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1인분 분량을 생각하면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네, 이게 엄청 농축된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티스푼 넣어도 1인분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야채는 뭐뭐 들어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야채는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 나는 게 애호박, 그 다음에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이런 형태. 부추도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죽밥, 그리고 이 소고기. 소고기는 그 다진 형태로 정육점에 팔거든요. 이게 안심이에요? 아니면 어떤 얘는 그 목심 목심? 형태로 안심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량 기름도 이제 이 음식에 풍미를 올려주거든요. 이제 목심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번 참기름에 살짝 볶아놓은 거예요. 볶아놓은 다음에 얘도 이제 그 냉동 보관했다가 이렇게 소분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요리를 하실지. 네. 육수를 한 컵 반 정도 분량을 붓고요. 네. 그리고 야채를 한 반 컵 정도 분량.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밥도 아까 육수와 동일하게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한 반 컵 정도 분량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 약간의 윤기와 향과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더 붓고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부추 한 2숟가락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는 이거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네, 한 마지막에 80% 정도 이제 얘가 다 부글부글 끓었고, 이제 먹을만 하다. 생각했을 때 부추 한 2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후 마무리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좋을까요? 중간 약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얘가 이제 수분이 너무 다 날아가서 애매한 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차라리 중간보다 낮은 약불 상태로 해서 은근히 이렇게 끓여주시면 늦어도 한 6분, 7분이면 다 끓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보여도 실제로 먹으면은 셰프님이 해주신 맛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오리지널을 좀 한번 맛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원주 내에서도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집 이름이 뭔가요?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죽. 네. 여기 찾아오려면 원주로 오면 되고. 네네네. 배달도 혹시 되나요? 네. 배민과 쿠팡이츠 전화 주시면 포장 주문되고 매장도 깨끗하거든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셔도 되고요. 오리지널 한번 맛보러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네, 박사님. 정말 박사님 인기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요즘 그 여름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감기 걸리면 그 할머니가 항상 잣죽을 끓여주셨거든요. 할머니 역시. 그 잣죽을 먹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력이 솟는 그런 느낌이 좀 나고 그래요. 잣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력 회복하거나 이제 감기 걸린 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피디님이 또 유독 잣이랑 잘 맞나 보네요. 그쵸? 잣이 되게 작은 견과류잖아요. 알맹이가 굉장히 조그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약간 과장일 수도 있지만 약재라고 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잣이요? 뭔가 고소한 맛이 나는 약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만큼 뭐 기력을 북돋아주는 데도 매우 좋고요. 잣 자체가 작은 그 알맹이 안에 진짜 농축적인 영양소를 가득 담고 있는 재료예요. 수정가나 막 이런 곳에도 막 잣이 막 들어가고 하잖아요. 새알? 네, 새알. 새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그게 건강식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건강 간식? 약간 그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잣 자체는 단백질이 진짜 꽉 차 있는 견과류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요. 불포화 지방산. 우리가 살면서 고기를 많이 먹는 이제 현대인의 식습관에서는 포화 지방산을 먹을 일이 참 많은데, 잣이나 다른 견과류들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몸에 좋은 지방산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 재료에 해당하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먹고 나면 기력이 막 솟고 막 그랬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키가 크게 성장하셨네요. 저 집안 내력입니다. 아, 너무 좋. 아, 그럼 잣이 이제 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네. 비타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불포화지방산의 효과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불포화지방산 하면 많은 분들이 연관 검색어로 머릿속에 오메가3 이런 거 딱 떠오르실 텐데 불포화지방산은 사실 어떤 혈관 건강, 혈액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영양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뇌 건강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지 기능이 뭐 개선된다거나 혹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거나 뇌 혈관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거나 하는 유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의 효과 중에 그런 효과들이 사실 크게 자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잣은 불포화지방산이 함량이 높은 식재료다 보니까 뇌 건강 충분히 도움이 되는 재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잣을 보통 죽으로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네네네. 그 시니어분들한테 좋은 장점이라는 게 더 있을까요? 일단 모든 견과류는 건강상 주는 이점이 분명한 재료인 건 맞는데 자칫 잘못하면 좀 배탈이 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배탈이 난다는 거 뭐 배가 아파요 뭐 이렇다기보다는 기름기가 많은 재료이다 보니까 뭐 설사가 나기가 쉽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괜히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든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죽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소화 흡수가 훨씬 용이해지기 때문에 일단 뭐 속에서 부대낀다거나 내가 뭐 견과류 먹고 바로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이런 현상은 훨씬 덜 하죠. 그래서 잣죽 자체는 잣에 들어가 있는 영양소를 굉장히 부드러운 방법으로 섭취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잣죽을 만들 때 박사님만 좀 알고 있는 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할머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근데 단순 갈아서 그냥 하기만 하고. 맞아요. 그래서 잣을 일단, 뭐 구입을 하시면 당연히 신선한 잣을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잘 씻어서 잣에 왜 어떤 견과류 먹으면 이게 맛이 떫어? 하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제 잘 씻어내고 나면 그 떫은 맛도 좀 같이 용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깨끗하게 씻으시고 그거를 이제 잘 볶으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좋은데요. 볶아서요? 네, 볶으면 사실 고소한 맛이 확 하고 올라올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산이 많은 식재료, 조그만 식재료이기 때문에 잘못 볶으면 금방 홀랑 타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볶지 마시고 그냥 살짝만 볶아서 쌀과 함께 갈아서 끓이시면 제일 좋고 내가 뭐 두유를 좋아한다. 그러면 물 대신 두유에다 끓이셔도 되고요. 그런 방법도 있죠. 두유에서 해서 먹으면 좀 더 맛이 다른가요? 훨씬 고소하기도 하고 일반 물을 넣어서 갈아서 끓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묵직한 맛이 나고 두유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단맛도 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일단 영양가 자체도 일반 물을 가는 것보다는 영양 밀도가 확 올라가기는 하죠. 그 잣이 그래도 네. 열량이 좀 높다고 들었어요. 열량이 완전 높죠. 그게 사실 문제죠. 그래서 하루 적정 섭취량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견과류 자체가 몸에 좋은 반면 열량이 되게 높은 재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잣만의 이슈는 아니고 모든 견과류가 다 마찬가지인데 다만 잣은 조그맣고 우리 왜 이렇게 쌀 튀밥 집어 먹듯이 낼름낼름하고 계속 먹기가 아주 손이 가는 재료일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양을 먹어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쌀밥 만약에 먹는다고 하면 보통 한 공기에 300kcal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잣은 100g에 한 700칼로리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량이 높은 재료이고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많이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열량을 과다 섭취하게 될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량의 견과류를 먹게 되면 뭐 화장실에 가게 된다거나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껴진다거나 하는 류의 불편함을 느끼시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하루 적정하게 드시는 양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잣죽으로 끓인다고 하면 하루 한 그릇 정도 적당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나 그냥 집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뭐 티스푼으로 뭐 한 서너 티스푼 정도 안쪽 그 정도 양이 하루에 드시기에 적정한 양으로 보여져요. 서너 티스푼이면은 개수로는 몇 알 정도 될까요? 그게? 개수로 딱 따지면 뭐 한 30개 더 되지 않을까요? 네. 30개 정도. 네. 이 티스푼을 또 이제 헷갈리셔서 아주 큰 스푼으로 하실 수도 아빠 밥 있으니까. 숟가락 아니고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 티스푼 네. 한 30알 정도로 네.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런 잣을 먹을 때도 신장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게
신장 질환자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1번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을 정량 섭취한다인데, 정량이라 함이 건강한 성인 남성 기준의 정량 이런 개념이라기보단 약간 그거보다 조금 적게 섭취한다라는 개념이 신장 질환자에게 정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잣도 굉장히 좋은 식재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단백질 함량이 일단 높고, 단백질 함량이 너무 높은 음식에 자주 노출이 되면 신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분들은 우선 고단백 식품 자체를 조금 적게 섭취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잣도 뭔가 내가 잣 맛을 너무 보고 싶은데 몇 알 집어먹기 너무 감질맛 나잖아요. 그래서 두유랑 같이 갈아서 조금 소량 드신다든지, 혹은 잣죽으로 끓여서 소량 드신다든지 하는 잣의 풍미는 내가 마음껏 즐기면서도 또 너무 과량 섭취해서 오는 문제는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택하시면 더 현명하게 드실 수 있어요. 고단백 식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확실히 그냥 신장이 좀 아프신 분들은 근육 감소도 같이 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또 그래서 궁금하기도. 그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단백질은 분명히 어느 양만큼 먹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단백질을 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그 적정 양, 어느 양이라는 게 대체 어디냐라는 고민들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다른 편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단백질 양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그걸 하루에 3번이나 4번에 나누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루 한 끼에 하루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양을 다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양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3 또는 4등분을 하셔서 하루에 쭉 나눠서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지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잣죽을 좀 알려주신다고. 아, 그렇죠. 네. 네. 잣죽은 어떻게 보면은 잣을 넣고 밥 넣으면 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네네네. 셰프님만의 좀 잣죽을 만드는 그런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요? 잣죽을 맛있게 끓이려고 저도 노력을 하다 보니, 네. 원재료를 많이 넣거든요. 그러면 잣을 많이 넣게 되겠죠? 네. 잣이 근데 좀 비싼 원재료잖아요. 네. 가평, 잣 하면은 이게 쿠팡 치시면 13만원, 14만원, 약간 파지잣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키로에. 너무 비싸잖아요. 네. 어쩔 수 없게 수입을 쓰게 되는데, 수입 잣도 중국산 같은 경우가 7만원, 6만원 정도에 거래되거든요. 너무 비싸다. 네. 그렇다고 잣을 조금 넣게 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잣에다가 특별한 것을 더 넣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요? 네, 더 맛있게 하면서도 업장에서는 좀 가격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가성비 있게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죠. 그게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영업 비밀이에요. 영업 비밀이요? 네. 그러면은 제 구독자들한테만 네. 살짝 이렇게 좀 그러면 귓속말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얘기 드릴게요. 요게 잣이잖아요. 네. 이런?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 캐슈넛이에요, 캐슈넛. 네, 캐슈넛 많이 드셔보셨죠? 견과류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캐슈넛을 저도 먹어보면, 견과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호두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다양한 견과류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잣이랑 맛이 잘 안 어울려요. 그런데 이 캐슈넛 같은 경우가 불려서 뭔가를 갈아서 먹어도 고소함이 살아있기도 하고, 다른 이질감이 없고, 잣이랑 가장 어울리는 식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 비율은 어느 정도로 보통 하세요? 잣이랑 잣이랑 캐슈넛 같아 1대1 비율로 해요. 네네. 그람수로 1대1로 가나요? 네네네네. 그래서 잣죽 하나 하면 한 20g, 20g 정도? 여기 거는 혹시 또 어느 회사 제품을 쓰는지 또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이게 또 영업 비밀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 어떨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누른 사람들한테만 알려주겠다.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짜자잔, 짠. 뭔가요 이게? 다맘이라는 브랜드의 네. 캐슈넛 제품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캐슈넛 써보긴 했지만, 제일 프레시한 상태에서 쩐내 같은 거 안 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리고 배송도 잘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맘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잣도 나옵니다. 여기가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저렴한 편인가요? 전 항상 볼 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품질도 보는데, 제가 원하는 품질의 가격이 저렴해요. 그래서 잣이나 이런 견과류들이 오래되면 약간 얘도 산패되고 있지만 얘네들은 완전 신선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견과류를 냉동고에 보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화도 없고, 어, 그래서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네. 네. 잣죽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물을 한 3분의 2컵. 3분의 2컵. 되게 조금 넣었네요? 아니, 한 컵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컵도 되게 적은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잣과 캐슈넛 갈 때 물이 들어가요. 얼마나 들어가나요? 한 컵 정도 들어갈걸요? 아, 그러면은 이거 맞는데 한 2컵 정도 들어간다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맞아요. 얘는 처음부터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여기다 그냥 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아, 고소한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요? 네. 아, 아까우니까. 디테일이 있네요. 이거 아까우니까 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게 다 비싼 잣과 캐슈넛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가 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듬뿍, 한 공기 반 정도 분량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끓여주시면 됩니다. 간을 살짝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정도 분량에는 소금이 한 2g 정도 되긴 하는데 한 2꼬집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꼬집 정도. 네네. 요는 아까 제가 다 여기 캐슈넛 간 거에 소금 다 넣었기 때문에 바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갈아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갈아 놓은 애들을 미리 해놓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럴 때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전 처리를 해서 냉동고에 보관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냉동을 해서 이 제품들이 약간 품질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야채 같은 경우 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결들이 있는데 얘가 해동이 되면 이게 깨지면서 뭉그러지거든요. 근데 죽은 이게 뭉그러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냉동을 한다고 해서 죽의 품질에 전혀 이상이 없어요. 아, 그게 또 죽의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미리 시간이 날 때 저희가 작업하기 편하게 냉동을 해놓거나 저희가 업종이다 보니까 계속 뭔가를 재료를 준비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집에서도 잣이나 뭔가 다른 원재료들을 소분해 놨다가 나중에 죽을 매일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얘를 꺼내가지고 푹 끓여 드시면 되게 간단하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래놓고 이제 중불에 5분 정도 네, 해놓으면. 그렇습니다. 네.